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요즘 우리 장 글로벌 경제 얘기할 때 불안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불안함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똑같은 불안함인데 이게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후자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도 우리 장 코스피 살짝 올랐고요. 코스닥은 이 살짝보다 조금 더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세 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데일리 이슈 두 개 꼽아놨는데 이 두 개 가지고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IPO 종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빛캠이라는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이게 따상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뒀어요. 세빛캠 어떤 회사입니까? 예, 2차 전지 그 재활용 리사이클 관련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성일하이텍을 우리 시장에 받아들인 이후에 세빛캠을 이제 두 번째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상장됐을 당시에 세빛캠은 이미 공모가 끝난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일하이텍에 이어서 뒤에서 되면서 성일하이텍이 이제 지금 상장한 이후에 뭐 따상까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만 그래도 9만 원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세빛캠도 지금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따상은 찍었어요. 네. 순식간에 따상은 찍었습니다만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물론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회사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러니까 성일하이텍과 단순하게 비교를 봤을 때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을 냈지만 순이익은 못 냈었던 회사고 올해 영업이익을 이제 낼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세빛캠 같은 경우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2년째 지금 약 10억 정도씩 내고 있고 10%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나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25%까지 늘어날 것이다. 전문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순이익률만 놓고 보더라도 약 한 18% 정도 순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재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일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재무적으로 검증됐다라는 면에 있어서 세빛캠도 꽤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청약도 흥행을 했어요. 증거금이 8조가 모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트렌드가 하나 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폐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쪽에서 이제 두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일하이텍 못했는데 세빛캠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자금도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 반응이나 뭐 성일하이텍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좋으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세빛캠 같은 경우는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들어갔던 공정에서 그 산성 물질이죠. 산성 물질을 처리하는 쪽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2차 전지 재활용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쪽에서 2016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들이 좀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오히려 좀 실적은 좀 보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두 번째는 LG화학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2024년부터 한 10년간 재활용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나오는 양극화 물질을 받아가겠다라는 쪽으로 계약을 맺다 보니까 장기 성장에 대해서 그래도 LG인데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더 부각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2028년부터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하는 쪽입니다. 태양광 폐에 폐기된 부분을 판넬. 그게 왜 생각이 안 나요? 폐 판넬. 이거를 근데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냥 수수료를 받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화학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한다란 쪽에서 약간 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물론 둘 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흐름은 계속 될 것이지만 세빛캠에 조금 더 점수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IPO 처음은 엄청 변동이 큽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PO가 요즘에는 우리가 별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요즘 같은데 옥석 가리기는 있는 것 같아서 IPO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IPO 참여하는 요즘에 해서 또 옥석 가리기가 되고 또 이런 종목을 만나면 세빛캠 같은 거 딱 하면 재미를 보니까.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그 지난주에 성일하이텍과 이번에 세빛캠은 뭐
워낙 따끈따끈한 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업종의 비전이라든가 얼마나 시장을 선도하는데 네. 중심이 되는가 또 거기서 업력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네. 같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일반 청약 하기 전에 바로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네. 뭐 성일 하이텍이 20조가 20조가 아니죠. 그 기관 청약도 엄청나게 와서 뭐 이제 보통은 뭐 이따가 좀 다룰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 공모가의 어떤 밴드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단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상단 쪽이 출발할 때 조금 더 강할 확률이 높고 그 네. 상단을 상단을 넘어서 그 윗가격으로 공모가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뭐 일반 청약도 상당히 이제 그 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균등 물량 배분을 받던가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밖에 못 받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게 물론 내가 들어가는 증거금이나 이런 청약금에 비해서는 아주 일천하지만 수익률로만 보면은 이번에 성일하이텍이나 오늘 세비캠은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여기 얼마 안 되지만 기분 좋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전에 몇 번 엄청나게 했거든요. 좋죠. 네.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건 뭐 최근에 화두간의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일부 지금 요새 이제 업종이 살아나는 분위기 있는 업종들. 근데 요즘에 몸을 좀 사리기 때문에 그 최근 시장 감안해서 IPO 하려다가도 중단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막 그걸 뚫고서 하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는 게 맞죠. 아, 그거요. 지금 막 이제 상장되려다가 못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장 준비 중인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럴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요. 예,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 청구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금융감독원에 예비 청구를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6개월 동안 시한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청구서가 되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6개월이니까 6월까지는 상장을 해야 되죠. 네. 못하면 그 자동적으로 그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이제 주관사 정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골치가 이제 하는 게 주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김동엽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모가 밴드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공모가 밴드를 정할 때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해서 비교 이제 그룹들을 이제 산정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제 증시가 요즘 낮다 보니까 상당히 증시 수준이 낮다 보니까 피어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거 전 세계에서 찾거든요. 이번에 소카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기업을 어떻게 또 끌고 와가지고 공모를 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다 낮아지게 되면 별로 자기네들이 이익을 못 본다는 거죠. 이익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자본금 5,000원짜리를 5만 원에 상장을 한다라면 4만 5천 원이 남잖아요. 네. 4만 5천 원 자본잉여금으로 돼서 이게 최근 이슈가 되는 무상증자 재원으로도 쓸 수 있고 하여튼 회사로는 5만 원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끌어오고 싶은데 지금 녹록치 않으니까 네. 스스로 철회해서 다음 기회를 보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 예비 통과됐다 그래서 무조건 6개월에 되니까 산다라는 것도 한 가지 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철회를 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상장 관련해 가지고 장외에서 벤처 같은 데서 투자받는 돈들도 있어요. 근데 네. 벤처들이 투자할 때는 상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마냥 길어지게 되면 회수 조건들이 또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상장 예비 심사 통과됐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네. 두 번째는 역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장외 가격이 10만 원인데 지금 이게 5만 원에 들어와. 그럼 10만 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외 가격은 오픈된 가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협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유통 물량이 지극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장외에서 10만 원이 됐다 그래서 장내로 들어왔을 때 10만 원이 된다라는 도식은 거의 성립하기 어렵다. 네. 이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PO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이제 그 IPO 성공으로 보는 이 세빛컴, 예, 이게 ESS 사업하는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ESS 사업에 대해서 좀 물려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폐 배터리를 대형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남은 전지를 빼서 써요. 이건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는 그냥 친환경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폐배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앞서 저희가 얘기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분해해서 네. 거기서 들어갔던 물질들을 그대로 다 추출 회수하는 게 재활용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리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효율이 한 50%밖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많은 배터리를 다 모아다가 네. 이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발전소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을 했을 여러 때 개를 모아. 그렇습니다. 예. 연결시켜 딱 놓게 되면은 예. 저희가 정전이 났다. 예. 그러면 여기서 모아놓은 전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이거를 하는 상황들인데 예. 이게 원래는 대회비였습니다. 어. 예, 그러다가 이번에 협력업체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테슬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예. 그쪽에서 오늘 기사화되면서 또 모 종목들, 어. 파워로직스 같은 그러니까 경우, 파워로직스가 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 회사가 하는 게 그거거든요. 현대차 그룹하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PCM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보호회로라든가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와 함께 그런 ESS 쪽을 담당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부각을 받았는데 예. 장중에 장중에 오르다가 다 빠졌던 이유는 왜 그랬어요? 실적이 안 나옵니다. 아하. 그- 아직까지는. 네, 한다는 계획과 2016년도부터 했었으면은 음. 좀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아? 그런데 이게 아직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장중에만 그냥 반짝하는 정도. 그거 아니요? 네. 파워로직스가 테슬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줄 알았다가 네, 테슬라하고는 거래를 해요? 파워로직스가? 안 할걸요.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닌가? 그것도 그렇죠. 근데 체력이 그냥 네. 테마 쪽으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다 어. 보니까 아닌 관점에서 예. 네, 항상 어. 기업 체력은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ESS 사업이 앞으로 뜨는 사업이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미래 사업이긴 한 것 같고. ESS 장치가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방송국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방송하다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해서 전기가 나갔다. 네. 그럼 방송 송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 뒤에는 막대한 충전지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전력이 나가는 순간 바로 그 충전지로 연결합니다. 네. 찰나의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옛날에 이렇게 그 문서 작업하다가 네. 갑자기 정전돼가지고 확 날아가 버리는 경험들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ESS 장치를 갖고 있어요. 네. ESS 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돈이 좀 많이 드니까 그러면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로 요거를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 좀 이 배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아무런 사용이 없는 거고 네. 부피만 차지하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폐배터리를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그 ESS 장치는 또 여러 가지가 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랑 쓰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광 풍력에는 이것을 이제 송출해서 파는 거 말고 가정에도 소규모의 ESS 장치가 무조건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장했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테슬라가 왜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냐라면 테슬라만의 코어 정책이라는 독특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어 정책이요? 예, 이게 네.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자동차를 팔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가 5만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테슬라한테 배터리를 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 폐배터리를 테슬라에 반납하면 네. 서로 어느 정도 이제 할인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테슬라에서 2천만 원 사와야 2천만 원 주고 사와야 되는데 네. 배터리를 테슬라한테 반납하면 그걸 이제 좀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면 사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테슬라 차를 4천만 원에 사요. 예. 근데 배터리가 한 2천만 원 합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2천만 원. 보면 예. 근데 이거를 다 쓴 다음에 너네한테 줄게. 예. 그러면 여기서 한 10% 한 200만 원 할인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정책들이 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코어 정책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처리해야죠. 아. 한쪽에서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쌓아놓고 그걸 발전기 돌리실 때 그렇게 한다 이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기 돌리는 게 아니라 저장했다가 저장했다 거고 쓴다. 또 한 가지 미국에서 가능한 정책 중에 하나가 미국은 그 전기차 충전소를 네. ESS 장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막 한가운데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려면 네. 전기를 끌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니까 그냥 ESS 장치 갖다 깔아놓고 그렇고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우리나라는 법상 안 됩니다. 한전법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아, 우리는 다 한전을 통해서 전기는 다 그렇게 들어가야 돼 되기 있는 때문에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는데 미국은 이제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테슬라만의 코어 정책, 그다음에 미국에 있어서의 ESS 활용 방안에 대한 범위가 넓다라는 거 거기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묘수를 좀 찾아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저 배터리를 쓰고 조금 남은 거는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쓸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완전히 그냥 방전돼서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폐 배터리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죠. 아, 그러면 그때는 다 요거를 분해해가지고 새로 충전해서 새 물건처럼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스마트폰도 비슷하지 한 2년 정도 쓰면 이제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렇죠. 네. 뭐 원래는 잘 안 해주지만 서비스 센터 가면은 그거 뜯어내고 이제 새 배터리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폐배터리의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성능의 70% 정도 이하가 되면 폐배터리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제로 수준까지 다 그 물질들이 써가지고 고갈이 돼가지고 남은 물질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네. 70% 수준 정도의 능력은 있지만 얘는 전기차에는 쓰기에 이제 용량이 모자라다 이런 아. 것들을 떼어가지고 ESS로 보내든가 아니면 70%만큼을 어떻게 잘 긁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뭐 클린하게 만들어서 네. 재활용하는 배터리를 쓴다든가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ESS 사업이 앞으로 뜨긴 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폐배터리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수준이 미국한테는 멀었나요? 가장 많이 발전한 쪽은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확산되기 시작해서 먼저 이제 시기가 도래하는 쪽은 중국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회수율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난립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그를 통해서 나오는 회수율을 보게 되면 거의 다 80%대까지 다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늦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업체들 이름은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중국 이름들인데 네. 이런 회사들이 훨씬 더 근데 중국 업체들은 또 하나의 단점이 비쌉니다. 네,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도래가 되게 되면 앞으로 5년, 네. 7년 이렇게 도래가 되는데 벌써 중국은 이제 도래되기 시작하는 초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대부분의 관련된 주가들이 비싸다. 그렇군요. 네. 아, 주가가 비싸다고요? 네, 밸류라고 그러죠. 저는 그 배터리가 비싸다는 얘기인 줄 알고. 배터리는 그렇게 괜찮습니다. 예.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처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좀 개인적인 내피셜이면 중국이니까 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요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업계에 테슬라가 이렇게 뛰어들면 테슬라 물량이 많으니까 확실히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도 선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다만 이제 전기차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침투율이 늘어날수록 테슬라가 차지하는 이제 절대 비중은 네.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뭐 이런 테슬라의 어떤 좀 성견 지명적인 정책들을 나머지 완성업체들도 따라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네.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그 배터리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또 따로 그냥 할부 개념으로 사는 식으로 해서 내 차가 있고 내 차에 그러니까 내 차를 맨 처음에 전기차를 살 때는 네. 배터리 부분은 빼고 사는 거예요. 법이 통과됐어요. 예. 그러면 통과돼요. 싸겠네 더.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차인데 네. 뭐 보조금 한 거의 1,000만 원 받고 그럼 3천만 원. 배터리가 한 2천만 원 하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이면 사요? 1,000만 원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그게 이제 법이 지금 며칠 전에 통과가 됐고요. 아, 그래요? 법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를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네. 건물은 내 거고 땅은 내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땅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동차 여러분들 등록증 보면 거기에 이제 내 이름이 이제 차영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자동차는 차영주, 아. 배터리는 현대캐피탈 이렇게 찍히는 거죠. 어. 그렇게 돼서 정확히 김정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니로라는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 한 4,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1,000만 원, 배터리가 2,000만 원 빼면 1,50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고요. 야, 그거 괜찮네. 2천만 원은 이제 구독 서비스. 지금 이제 현대캐피탈이라든지 몇몇 업체에서 지금 이제 그 상품을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대신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전기차 구독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2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네. 서로 잘못되면 내가 목돈이 들어간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 목돈이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렌트카 빌려가지고 놀러 갔다가 바닷물에 잠겨버려가지고 예. 그러면 2천만 원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구독 서비스가 되니까 그럴 예. 경우에는 물론 이제 조항이 있긴 하겠지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그런 어떤 새로운 상황들이 또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쪽이나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큰 호재가 아니겠는가. 이게 활성화가 되면 내연기관차가
급속도로 줄어들겠는데요, 그러면? 네, 굉장히 그- 빨리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충전이죠. 충전. 충전이 충분히 돼야 되겠죠. 아무리 네. 뭐 구독 서비스가 된 고, 네. 잠깐 많이 싸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충전도 그냥 충전이 아니고요. 급속 충전, 뭐 무선 충전 이런 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먼저 선결이 돼야 그다음에 네. 전기차 시장에 그다음 후속적인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미국도 이번에 수정된 BBB 법안이나 이쪽에서 이번에 통과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으로도 이 변화를 갈 때 벌써 이제 국내에서도 네. 무선 충전이나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 그래서 보통 NCM 계열 쪽에서도 실리콘 음극재로 간다든가 같은 첨가제 이번에 첨가제 관련된 쪽에서 또 종목이 급등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금양 같은 경우 네. 이런 회사가 거기 또그 같이 첨가된다는 관점 쪽에서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 또 부각되는 것처럼 이런 쪽에서 전기차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충전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충전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볼 게 많네요. 네. 그리고 아직 전 전기차 안 사거든요. 점점 좋아지네. 예?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네요. 그 기름 이렇게 꼽아놓고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딱 채워진 거 하고 가서 한 20분 30분 기다린다라는 거는 조금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죠. 충전소가 네. 멋있는 카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럼 되겠죠. 그걸 넣고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거기서 이제 뭐 하고 이러면서 휴게소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차 오래 마셔야 됩니다. 지금도 40분입니다, 기본이. 이제 급속 충전이 나온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변화는 놀랍습니다. 자, 여기하고 이제 오늘 저희가 그 ESS 그 사업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슈에서 그렇게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기름값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2% 가까이 오를 때는 막 조마조마했었는데 일정 부분 수습됐어요. 그게 미국 원유 보유량 얘기가 나오면서 수습이 된 것 같은데 보유량이 많은가 보죠, 지금? 재고가 지금 뭐 생각보다 괜찮게 네.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유가를 볼 때 이제 수요와 공급 측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증산 이슈 여러 가지 전쟁 이슈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바로미터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거든요. 미국은 이제 전략 비축유라고 해서 원유 재고를 항상 깔고 가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늘어났다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 수요 때문인지 네.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급망이 그렇게 네. 붕괴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지금 미국의 보유량도 늘었지만 네.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도 전쟁 터지면서 지금 저쪽을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계속해서 잘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기존 망이 아닌 다른 망으로 통해서 아니 그게 뭐 다 수입 안 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들어가요? 중국과 인도로 해서 그쪽들이 아. 지금 더 싸게 수혜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다시 가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려할 만큼 그렇게 그 공급이 딸리진 않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네.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유가는 급격하게 오르지는 못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오페크 플러스가 증산을 하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한다 이래가지고 또 유가가 다시 올라갈까봐 좀 그 조마조마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 발표한 오페크 플러스에서 일 네. 증산량을 10만 배럴 얘기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니라면서요. 장난하는 거죠 지금. 네, 그냥 티만 내고 아, 어떻게 보면 이거 숫자를 안 드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네. 이게 보여줄 수 있는 너희의 최선이냐? 그거 줄 것도 많이 줬는데. 원래 네. 체면국인 건 바이든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오페크 플러스나 이쪽에서는 네. 결국엔 하는 얘기는 네. 우리 실리 찾아야겠다.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리 찾겠다는 입장이 크고요. 솔직히 지금 러시아에서 하루 그 전쟁 전에 네. 평균적으로 생산했던 원유량이 네. 1,060만 배럴입니다. 1,000만 배럴이 만약에 어떻게 보면 이제 뒤로 사라진 거죠. 네. 물론 의무로 양으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라진 입장 쪽에서 그러면 오페크 국가들한테만 관심이 높은데 거기서 뭐 이제 지난번에도 한 46만 배럴, 네. 이번에 10만 배럴. 그리고 얘기는 하고도 안 지켜요. 네.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네. 안쪽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오페크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증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땅 파서 원유 끌어내고 하는 기간은 벌써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네.
이때 또 갑자기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돈 비용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데 손해 아니냐? 네. 안 하겠다는 입장이죠 지금. 네. 아니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장이 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인 게 왜냐하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거 악재잖아요. 오페크 플러스에서 그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10만 배럴밖에 안 하고 이러면 악재인데 이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반등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불안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분명히 있고 지금 시장이 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네. 제가 오늘도 뭐 모처에서 이제 얘기한 어떤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들이나 발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믿어주느냐 아니면 안 믿어주느냐의 차이거든요. 시장이 좋고 안 좋고 네. 제가 보는 결론은 그래서 파월과 최근에 뭐 옐런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죽어잖아요. 경기 위축은 없어. 경기 침체 안 가. 이런 거를 적어도 9월 말 FOMC 전까지는 믿어주겠다라는 네.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가가 뭐 바이든 왔다 간 다음에 10만 배럴 정도 9월 달 이후에 증산하는 걸로 나왔다라는 게 뭐 시장에 글쎄요. 어떻게 보면 애게 요거밖에 안 해 그러고서 올라갈 수 있는 재료지만 조금이라도 뭐 하여튼 증산이라는 게 되면서 유가가 좀 안정되는 효과가 나온다. 그게 또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로 보인다. 이게 이제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증산이 된다는 것에 한 표를 준 것이다. 뭐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안 하는 것보다 일단은 낫다.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러시아산이든 뭐게 또 약간 야매로 어떻게든 흘러나가서 지금 안정이 되고 있다. 네. 오늘 이렇게 그리고 또 전문 용어를 써주시고. 근데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뭐 그러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네. 좀 살만하다 내지는 살 길이 열린다 이런 네. 거죠. 이게 꽉 막혀가지고 다 죽어라 이러는 줄 알았더니 네. 생각보다 좀 빈틈이 있더라. 그 유럽도 지금 러시아 그 푸틴이 계속 낚시질을 해야 하니까 제재라는 게 지금 거의 유야무야 될 정도 비슷하게 많이 풀어주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미국이 노려보는데도 계속 뒤에서는 원유 달라고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과 함께 많은 제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네. 흐지부지 되는 그런 네. 분위기. 근데 이러다가 또 오를까 봐 걱정인데 그렇지는 않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네. 일단 경기, 심리, 유동성인데 일단 유동성은 꺾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QT가 이제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올 환경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얘기할 거가 되겠죠. 경기는 또 수급 논리까지 봐야 되니까 수급이 불안하냐 아니면 경기가 꺾이느냐 이건 좀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심리는 꺾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쟁이 터졌을 때도 $100 올라갔다가 잠깐 다시 내려왔다가 이게 4, 5월부터 고착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심리가 작용했다가 야 이게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네 하면서 이제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꺾인다며 뭐 언제 120, 130 가겠어? $100 정도만 해도 그래 그 정도는 인정하겠다.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유가를 끌어올릴 만한 급속도로 끌어올릴 만한 요소는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유가 대비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 준다니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미중 갈등이 막 그냥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환율이 또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삼성 주가도 이것 때문인지 계속 발목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유가 얘기부터 살짝 더 드리게 네. 되면은 지금 또 유가 내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또 다 내린대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기름 넣는데요. 네. 그렇게 막 저 느낌으로 올 정도로 확 내리진 않았다. 그렇죠. 왜 1,875원에 넣었어요, 저는 어제. 그래요? 저는 오늘 1,900 얼마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하려고 그렇게 끌어내린 거.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다 돌아 이제 뭐 세금이 위축되다 보니까 재정으로 또 부담이 되겠죠. 두 번째는
정유사한테 압박을 넣은 거지 않습니까? 싸게 공급해라. 이 효과가 나오면서 2,000원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아. 마찬가지로 이번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번에 나온 데이터를 자세히 보게 되면 7월 달에 미국의 휘발유 사용량이 줄었답니다. 네. 왜 줄었을까요? 비싸니까. 비싸니까 줄은 네. 겁니다. 이게 수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연준이 의도하는 바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격이 비싸고 또 거기다가 금리를 금리가 유동성을 오르니까. 위축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수요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이제 먹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거지 아니면 좀 압력에 의해서 나온 부분들이지 여전히 지금 수요나 앞으로 그럼 적정하게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 아니면 이 정도 라인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는 또다시 나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비축률을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향 안정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 다시 또 채워 넣겠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요가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이슈 때문에 지금 막 고생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안 되겠다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시진핑 사면님과 함께 멋있게 딱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선 또 중국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유가가 또 거기서 수요에 대한 얘기는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페크 입장에서도 증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수요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수요가 다시 촉발될 요인들이 나온다. 지금의 수요는 그러니까 자연스럽진 않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거기서 촉발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유가입니다. 예. 환율 얘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환율까지 해야죠. 그래서 환율은 다음 장입니다. 예. 환율 관련된 쪽은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겠죠.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무역 적자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 또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게 네. 중국이 대만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리를 한 현상. 그러니까 즉 중국이 그러니까 대만이 뭐 하원 의장분 오시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잠깐 왔다 가면서 세계적인 이목을 받는데 이제 중국은 화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러싸고 거기서 뭐 어떤 뭐 군사적인 뭐 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이 현상들을 봤었을 때 한국 입장도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어디야라고 네. 했었을 때 또 한국도 들어오다 보니까 같은 영향도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 단순하게 환율을 봤었을 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 정도 중요한 건 달러화가 강세죠.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나머지 통화들이 다 약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만 강해요. 미국 시장만 오히려 어떤 우리 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의 변화를 끌고 가는 측면들이 높은데 나머지 요즘 아시아 증시가 센가요? 약하죠. 약합니다. 네. 미국이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오히려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적죠. 그래서 아마 지금 기조에서 그래서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강조드리는 게 네.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도 미국 주식이 더 불을 건질 수 있는 쪽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30% 정도는 네.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하고 가장 연동성이 강한 게 삼성전자 주가잖아요. 근데 이런 제반 여건 때문에 삼성전자가 위로 착 못 올라가고 자꾸 눌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도 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아시아를 거의 대표한다라고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자체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비단 그냥 한 개별 기업이다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우리나라 전체 수급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 뭐 흔히 말해서 좀 안 좋을 때 쓰는 뭐 ATM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가장 쉽게 팔고 사고 해서 돈을 뺄 수 있는 기업 중에 뭐 아시아에서는 거의 원탑 아닐까 할 정도로 그런 규모랑 이런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삼성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상황상의 문제들 때문에 좀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 많은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이런 와중에 가장 1등 주지만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끌고 가기에는 체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제 생각에는 빠르면 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런 뭐 위치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8월 중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이 제가 나갈 길은 이게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한번 대판 뭔가 큰 이슈를 던져줘서 한 번은 정말 삼성도
10,000원쯤 올라가는 그런 일이 나와야지만 어. 예, 상황이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저는 이제 8월 말까지 좀 보는 게 치포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더군다나 오히려 하원 의장이 대만 거쳐서 우리나라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국회의장과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지금 어찌 됐든 서로 간에 두 사람이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저께 TSMC가 그 하원 의장에 가면 네. 중국에서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뭐 비행기를 요격해라 그러니까 TSMC가 먼저 발표했죠. 만약에 그러면 우리 반도체 공급 안 할 거다라고 먼저 선빵을 때릴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8월 말까지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조용히 있는 게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것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말을 아끼는 게 어느 하나의 얘기를 지금 터뜨리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단 뭐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 잠깐 되짚어봐서 왜냐하면 저 아까 환율 얘기 잠깐 했었는데 환율 얘기 나오면 우리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요. 외환 보유고에 이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상 없습니다. 4,3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진짜 외환 보유고가 없었죠. 네. 외환 보유고가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태극 바트화가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태극 바트화를 메꾸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통화들을 다 갖다 파는 시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4,300억이 다 현차 캐시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다양한 형태로 있긴 합니다만 지금 뭐 급격하게 뭐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너무 우려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이분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확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근데 이것도 겁났는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좀 묻혔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게 네. 원래 이분 이러신데 뭐 이런 분위기죠. 예. 그게 적절합니다. 아 원래 네.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상대적으로 뭐 지금 기존으로 한 3.5%대에서 한 3.75에서 4%대까지. 3.75에서 4%로 네. 올리는 거면 무서워서. 네. 근데 시장의 반응은 네. 이분 성향으로 보게 되면 5%까지 얘기할 텐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아, 해석을 그래요? 했지 않았을까. 기존 가이던스가 3.5였었기 때문에 네. 한 50bp 정도 더 부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역할이 이제 일단 연준이 하는 역할 쪽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네. 일단 물가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분명했던 분이셨고 네. 그때부터도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이분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물가의 안정에 대한 단어가 거의 뭐 몇십 번 나옵니다. 네. 근데 그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 정도로 아니 우리 그 위대한 아메리카가 네.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까지 갈 정도를 그 정도까지를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여러 가지 어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은 뭐 개인의 소수의 또 성향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보는 지금까지 이어갔던 변화, 그러니까 즉 2.5%대까지 왔고 이제 8월달 쉬고 9월달부터 나오는 경로들, 뭐 그다음 50bp, 그다음에 11월, 12월 25bp 정도에서 큰 변화가 생길 정도로 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들의 변화가 나오느냐 예. 이게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금리 급하게 올리는 거 가지고는 많이 고생했다. 예. 근데 이게 더 특별한 내용이 아니게 되면 우리 일단 갈 길을 가겠다라고 예. 하는 입장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블러드 총재 말고도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뭐 에반스 뭐 총재도 한 네. 50bp 정도 이분 비둘기판데도 한 50bp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역시 그렇게 반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블러드 총재의 1.5% 무게감하고 에반스 총재의 한 50bp 네.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이사회 의원이 7명이 있고요. 네. 나머지는 각 주의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이 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는 다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근데 네. 투표권은 딱 12장밖에 없습니다. 투표권 딱 12장밖에 없는데 이 투표권에 따라서 이 그 발언의 무게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준 의원 7명하고
뉴욕은행 총재는 무조건 투표권이 있을 거예요. 8표가 되는 거죠. 8표가 되고 4분이 연방은행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블러드도 없어요, 그럼? 블러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권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올해는 클리블랜드, 캔사스, 필라델피아, 세인트루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러드 총재 같은 세인트루이스니까 네, 맞아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반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재는 못 들어갔어요. 투표권 없는 사람이구나. 네, 근데 이제 발언을 할 수 있죠. 네.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4명이 회의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투표권이 없다 그러면 네. 제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센 얘기 해봤자 그렇지. 밖에서 볼 투표권이 때는 없는데. 야 너 투표권도 없는데 네가 얘기해봤자 무슨 네. 소용이냐. 이제 그런 어떤 온도 차도 여러분들이 그렇군요.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 금리만 가지고 이 물가라는 걸 잡을 수가 있는 겁니까? 금리 가지고 뭐 연준의 어떤 통화 금리 정책 상으로 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시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 뭐 말 그대로 금리를 얼마나 세게 올리느냐의 어떤 그 의지라든가 방향성 폭을 가지고 뭐 인플레가 잡히는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만 제가 봐서는 네. 뭐 정말 말 그대로 옛날에 그 볼컨가요? 그 1980년대 때 FOMC 의장을 했던 양반이 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두 자릿수 금리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한 25%까지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금리를 지금 인플레가 9%면 말 그대로 저걸 뭐 2%대로 잡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7, 8%대로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만 뭐 연준에서 내년까지 바라보는 건 뭐 3.5에서 지금 심하게 부른 분이 한 4% 정도 이제 부르는 거니까 네. 저거 갖고 저 9%짜리가 얼마나 내려오겠어라는 생각이 네. 사실 들거든요. 네. 내려와봤자 한 5%대 아닐까? 2%는 좀 난망인데 이런 생각이 사실 네. 들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까 네. 블러드 총재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네. 뒤에 사족이나 조건이 그거예요.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이렇게 0.5 정도 더 올려도 네. 경기 침체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제되는 거죠. 하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이 경기 침체 안 간다는 자신감 때문에 금리를 확 올려버릴까 봐. 그것도 걱정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 보면은 진짜 놀라는 게 예. 그러니까 약간 뭐 후배들이나 이렇게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인데 그렇게 네. 크게 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 투자자분들이 예. 아까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투표권이 있고 뭐 클리블랜드 총재가 네. 뭐가 있고 이거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반 투자자인데 네, 와서 네. 그 얘기를 해요. 네. 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야 그럼 너 갖고 있는 기업 2분기 영업이익 얼마 나오는지 알아? 그러면 네. 대답을 못 해요. 이게 뭐가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막 써서 매크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데 결국에 보면 다 틀리고요. 내 종목을 잘 몰라.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노출돼서 우리가 네.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결정되는구나 하고 큰 네. 거를 생각하시는데 예. 중요한 건 내 기업, 내 섹터, 내 업황 생기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얘기 나눌게요. 오늘 항공주가 크게 반등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졌습니까? 왜 올랐어요? 오늘 그 일본하고 네. 대만하고 그 마카오 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 예,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론은 났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팬데믹 비슷하게 10만 명대 나오다 보니까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 검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들을 일시에 좀 면제해 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입국자들이나 이제 휴가를 즐기러 오는 우리나라 쪽 유입되는 인바운드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요. 네. 서울시에서 그래서 8월 한정입니다. 8월 한 달 동안만 김덕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세 나라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 세 나라들이 우리 K 이제 컬처 문화에 대해서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 나라에 대해서는 뭐 무비자 입국을 한다. 지금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네. 서울시하고 정부가 협의를 봐서 그걸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저가 항공주가 더 많이 떨어져 있죠. 대형 항공주보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네, 더 많이 빠졌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내용들이 이거는 갖다 좀 곁다리로 붙인 내용이고요. 그래요? 오늘 대한항공 실적이 발표됐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3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7천억 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한때 또 이번 분기는 저희가 화물항공도 운임이 그 해상 운임이 빠지다 보니까 항공 화물 운임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여전히 짱짱합니다. 7천억 대라고 하게 되면 매출 자체가 벌써 네. 2분기가 2조 8천억, 1분기가 2조 8천억, 2분기가 3조 3천억. 이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쪽에서 나와서 이를 바탕이 되면서 이 뉴스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또 지금 이 관련된 쪽에서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의외로 그 서구권 쪽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 많이 눈에 띕니다. 네. 네, 저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저한테 영어로 물어봐요. 네. 근데 한국말로 대답해 줄 수밖에 없는. 알아들었으니까 또 한국말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쪽으로 가세요. 뭐 이런 바디랭귀지와 함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잘 보게 되면 요즘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항공주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면세점주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무비자로 외국인들 들어오고 또 한국도 이제 약간 휴가철 돼서 나오는 분위기 물론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여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매출이 안 떨어져요.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확산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이 좀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안쪽에서 면세점 쪽도 챙기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도 항공주지만 면세점이나 카지노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안 할래나? 중국 사람이 들어와야 할래나? 뭐 물론 뭐 미주권이나 유럽권에서 오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이 카지노 쪽에 유입돼서 뭐큰 배팅 하는 분들이야 좀 소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중국 쪽이 열려야죠. 아무래도 이번에 뭐 말씀하신 대로 8월달 한정이지만 그런 지역 일본이나 대만 뭐 이런 쪽이 좀 열렸기 때문에 유입자 수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일본계 쪽 통해 가지고 카지노 쪽도 조금은 선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지노는 실적이 안 떨어졌어요. 최근에 올랐는데.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원랜드랑은 좀 결이 다른데 우리나라 카지노의 60%는 일본 관광객들이 수익을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한 80%였다가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중국 관광객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깃발 들고 카지노를 가거든요. 걔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행 상품에 카지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서 10만 원, 20만 원 쓰는 거는 큰 돈이 안 되고 일본에서 VIP들이 와가지고 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 트리거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LCC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못 구하잖아요. LCC가 저가 항공 말씀하시는 저가 항공이니까 못 구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익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대만, 마카오, 일본 노선이 뜨기 시작하면 LCC는 이건 황금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사카랑 제주도 갈 때 똑같이 1시간인데 10만 원 받는 거 3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더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숨통은 잠깐 튀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인 인공호흡기 전 하나 갖다 댔다라고 봐요.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멘트하고 건설 섹터 쪽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시멘트가 두 번째 가격 인상인데 많이 오르는 거죠, 지금? 네, 2월 달 그리고 또 7개월 만에 또 올리고 어쩔 수 없죠. 지금 유연탄 가격 올라간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가격을 올리는데 그러면 P는 올리기 때문에 와 이제 우리 수익성 좋아진다라고 볼 수 없는 게 Q가 못 살아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부동산 지표들 꺾이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이런 상황 쪽에서 원자재 가격들 급등한 거 가지고 건설주들이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 입장 쪽으로는 지어봐야 돈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8월 9일 날 발표될 정부의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이 대책이 어디까지 커버를 해줄 것이냐 한쪽에서 솔직히 건설주 무지 쌉니다. 지금 뭐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다 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밸류는 그 정도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트리거를 하나 건드려 주면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도로 충분하게 움직여 줄지는 아직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지켜보자라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시멘트 값 오르고 원자재 값 계속 오르는데 건설주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아까 시멘트 주 쭉 나왔는데 저런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반응은 아침에 시멘트주들이 좋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지켜주지 못했고요. 음봉 형태로 대부분 이제 마감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수요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총량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라는 관점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정부의 대책을 통해 가지고 뭐 분양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건드려져서 건설 쪽에 일정한 마진 정도가 좀 보장이 되는 상황이 돼야지만 건설주가 아무래도 뭐 그 250만 원 그런 목적에 맞게
뭐 분양을 한다든가 이런 개시를 좀 할 것 같은데 뭐 그러지 않으면 나도 그냥 팔짱 끼고 있겠다는 네. 생각이 나오겠죠.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섹터별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오를 때 있었잖아요. 지금도 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시멘트주가 한번 각광 받아가지고 한번 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 그 돌 때는 네. 그러니까 몇 가지입니다. 이제 순환매고요. 두 번째는 쇼커버링들이 그때 다 한 번씩 들어오면서 네. 다 돌려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때 올렸고 뭐 원재 가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미리 선반영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 건설주는 지금 굉장히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 당연히 그 후속 질문은 지금 들어와도 되겠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저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싸다는 논리를 아시는 분들이면 벌써 사셨겠죠. 사셨는데 이미 예,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저평가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저평가 플러스 성장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더 줘야 됩니다. 네.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국 주식은 네. 그냥 저평가 완전 얘는 원래 싸 그냥 네.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는 건 차라리 건설주 말고 건설 폐기물 쪽 관련된 쪽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이쪽은 보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통 건설 폐기물 관련된 쪽은 우리 집 앞에서는 안 돼. 님비 현상이 상당히 크죠. 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씩 조율해서 증설하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려운 과정 쪽에서도 내가 더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실적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런 성장의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차라리 폐기물 쪽을 더 보고 있습니다. 250만 원 지으려면 빈 땅 없으니까 일단 때려 부시고 부셔야죠. 예. 부시고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그러네. 허가받은 업체만 할 수 있거든요. 아. 그 허가권이 소위 말해서 경제적 해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괜찮네요. 예. 그러면 이제 철거하는 쪽에 건설사들 그것도 건설사잖아요, 그죠? 건설사 그걸 갖고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폐기물 거, 예, 처리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이게 건설주가 지금 정부의 정책 테마주였잖아요. 네. 그거는 ING 아닙니까?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오늘도 사실 뭐 제가 질문 많이 딴 데서 받았던 게 네. 원전주 정책적으로 엄청 밀어주는데 주가가 왜 모이냐라는 소리 그러니까 원전하고 많이 건설하고는 들었거든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이번 3월쯤에 출범하거나 이렇게 될 때만 해도 네. 원전 건설 250만 원, 원전의 뭐 에너지 믹스의 이제 네. 최상위권 이런 걸 가지고 했지만 시세는 사실 뭐 기대감이 있을 때 원래 나는 거잖아요. 원전은 작년 3월에서 올 3월까지 하고 끝났어요. 4월 달 이후에는 지금 반토막이 거의 나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뭐 이집트 원전 얘기 아무리 나와도 제가 오늘 그랬어요. 뭐 상한가 치는 종목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 종목이 주도 섹터인 게 맞는데 그런 거 아무리 나와도 두 자릿수 올라가는 종목이 안 나올 정도면 이거는 다시 간 알겠습니다. 섹터라고 말씀드릴 참 수밖에 이렇게 없는 거죠.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렇다고 우리가 섣불리 그냥 투자를 감행하기도 참 그렇다고 넉넉고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저희 경주마가 열심히 달리면서 장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장 세계 경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